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힘드시죠? 예, 조금 속도가 있게 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힘드실 것 같긴 하네요. 지금 3월 7일 오늘 17일? 이게 벌써 근데 17일 너무 잘 가네. 예. 17일인데 오늘 첫 진도 들어갔으니까 이거 어쩔 거야 이거. 마의 속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자, 보겠습니다. 자, 53페이지에 그래도 끝냅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돼. 끝내는 건 제 걱정이고. 예. 자,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해석. 자, 거기를 한번 보죠. 법률행위를 갖다가 지금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법률행위 해석은 종류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자연적 해석부터 볼게요. 자연적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표의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표의자. 자, 표의자가 누구냐면 의사를 표시한 자. 의사는 생각이고 의사를 표시한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표의자고. 그래서 표의자 입장.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를 알 수 있을 때. 다시 합니다. 자연적 해석은 이 당사자의 의사를 뭐 한다고요? 알 수 있어요. 당사자의 의사를 알 수 있을 때 하는 해석을 뭐 한다고요? 자연적 해석이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를 아니까 내심적 효과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를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심적 효과 의사를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건데 어부들이 고래고기가 잡히게 되면은 로또 당첨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위판장에다가 해서 경매를 하게 되면 1억이 넘게 위판이 되는데, 근데 고래고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상 못 잡게 돼 있는 고기란 말이죠. 근데 우연히 고래가 그물에 걸렸다. 그거 잡아놓고서는 고래를 포획해 놓고서는 그물에 우연히 걸렸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떻게 걸렸는지 간에 어쨌든 우연히 걸려서 이 판장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억이 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배들끼리 사용하는 무선 주파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는 통용호, 이쪽은 감산호, 그럼 배끼리 통화를 이렇게 무선으로 통화를 하면 나만 통화하는 게 아니라 공용 주파수이기 때문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통용호가 저 감산호한테 감산호 오늘 저 물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했더니 에이 물고기는 못 잡았고 상어 잡았어 이러더란 말이죠. 그런데 상어는 보통 잡질 않습니다. 상어는 지느러미만 자르고 바다에다 뻥 차놓고 도로 차놓습니다. 근데 대구 경북 쪽에서는 그걸 돈백이라고 해서 먹는 거 알고 있나요? 잘 모르시죠? 원래는 상어 온 게 안 먹는데 대구 경북 쪽에서는 제사용으로 많이 씁니다. 제사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많이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상어 고기는 맛이 없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 잘 안 먹는데 대구 경북 쪽에서는 제사 지내고 나서 그걸 이렇게 구워서 먹습니다. 돈백이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맛들이면 맛있습니다. 먹을 거 없으면 3일만 굶어 봐봐. 다 맛있지. 맛없는 게 어딨어. 어쨌든 간에 그 어부들끼리는 상어를 안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다 다 쳐놓고 그냥 상어는 가지고 오지 않아요.
근데 아유 물고기는 못 잡고 상어 잡아서 오고 있어 이렇게 돼. 그러면 상어 잡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부들끼리의 약속입니다. 고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상어 잡았어라고 표시했는데 상대방이 알아듣긴 뭐라고 알아들었어요? 고래 잡았구나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표시가 잘못됐지만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기 때문에 표시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해가 있다 없다? 없다. 쑥같이 얘기했더니 떡같이 알아들었단 말이지. 쑥떡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 페이지를 잘못 불렀는데 517페이지 그런데 사실은 217페이지야. 잘 알아들었단 말이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 5교시 무예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이 자연적 해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뭐가 있죠? 유죄포가 있습니다. 유죄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자연적 해석이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5번 사항이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5번이 승부가 나는 거라서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갖다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하네요. 자연적 해석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 취소 못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가 자연적 해석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줘요,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공부가 덜 돼 있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워요. 여기서 혼란스러워요. 취소할 수 있다라는 문제.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없다예요, 없다. 굉장히 잘 틀려버린다. 이거는 나중에 사례형 문제로 다뤄야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문제 이거 못 풉니다. 사례형 문제가 나오면 해결이 안 납니다. 사례형으로 따로 정리해야 돼. 이거는 사례로. 자,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을 보죠. 나중에 이거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제가 사례형 문제 풀 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자연적 해석에서는 자연적 해석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 자, 규범적 해석은 요거 자연적 해석은 요것은 1차 해석이라 그래요. 무슨 해석이라고요? 1차 해석. 그래서 일단은 상대방이 당사자의 의사를 알 수 있다. 당사자의 의사를 알 수 있다면 무슨 해석을 한다고요? 자연적 해석. 그럼 당사자의 의사를 알 수가 없다면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표시 문헌상 표시상 문헌상 그 외형적 표시상 문헌상 외형적 객관적 그 표시에 의해서 그래서 표시상 문헌상 외형적인 객관적인 상태를 해석합니다. 표시상 문헌상 외형적 객관적 효과 의사 객관적 효과 의사를 해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시상 외형상 객관적 효과 그러면 표시는 어디에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디에 표시되어 있다고요? 계약서. 그럼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를 잘 모르겠다. 당사자의 의사를 모르면 그 다음에 표시상으로 가는 건데 표시는 어디에 있다? 계약서의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겠다. 그게 이제 규범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2차 해석이에요. 2차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이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 상대방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 많이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 해석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갖다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어디는 계약 취소가 안 된다 그랬어요? 자연적 해석은 계약 취소가 안 되는 거고 규범적 해석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입니다. 보충적 해석. 보충적 해석은 이것은 제3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어떤 그 계약상의 간극, 틈,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그 계약을 하면서 정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 이거. 그래서 만약에 정했으면 어떻게 정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론해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극이나 틈 이런 거 있을 때 보충적 해석이고, 그 다음에 주로 계약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해석을 한다는 말은 누가 해석을 한다는 걸까요? 자, 해석한다는 말은 누가 해석하는 거예요? 판사가 하는 건데 법원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법원이 해석한다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가 해석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원이 하는 거고, 법원이 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판사가 계약 내용을 해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판사가 해석할 때 뭘 가지고 해석을 한다고요? 아니, 당사자의 의사를 가지고 먼저 해석을 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뭐 보고 한다? 계약서 보고 해석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법원, 판사가 해석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법률행위를 해석을 할 때 당사자의 의사가 잘 모르겠다. 당사자의 의사를 잘 몰라가지고 법률행위를 갖다가 해석을 할 때는 해석 기준이, 그래서 해석에 대한 표준이라고 할까요? 다른 말로 기준이라고 할까요? 해석의 표준이 되는 것은 목사 임신의 순서로 갑니다. 목사가 임신을 했다. 여자 목사예요. 자, 이것은 뭐냐 그러면 목적입니다. 그러면 왜 계약했느냐? 계약의 목적이 뭐냐? 목적을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내용이라 그래요. 내용.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렇다면은 일단 목적이 뭔가를 해석해보고, 그 다음에 사는 뭐냐면 사실인 관습이에요. 사실인 관습을 해석을 하겠다. 사실인 관습 가지고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임의 법규로 가지고 해석해 보겠다. 그러고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신의 성실을 가지고, 이거 조리라 그래요. 그 사람 참 조리 있네 라고 했을 때 그 조리입니다. 그 쌀 조리 아닙니다. 조리 있네. 그래서 신의 칙 이런 순서로 하는데, 요거는 당사자의 의사를 알 수 있을 때, 없을 때 당사자의 의사를 잘 알지 못할 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말은 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이 계약 당사자의 확정을 시키는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다. 계약을 하면서, 의리 계약을 하면서 갑의 이름을 가지고 계약을 했다 이거죠. 다시 한번, 의리 계약을 하는데 갑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 그랬을 때
갑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갑이 계약 당사자냐, 을이 했으니까 을이 계약 당사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데 자 이런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부산에 살고 있는 고3짜리 딸내미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딸내미가 기숙사에 들어가주면 좋은데 못 들어갔어요. 그럼 딸내미를 어디다 재울 거야? 그러니까 방을 얻어줘야지. 방을 얻어줘야 돼서 전셋집을 얻어줄 수도 있고 임대차를 월세를 얻어줄 수도 있고 뭐 고시원에 얻어줄 수도 있고 뭐 원룸을 얻어줄 수도 있는데 자그간 얻어주기 위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1억에다가 월세를 갖다가 뭐 20을 내기로 했다. 뭐 이렇게 뭐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부산에 있는 어마이가 딸내미를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어마이가 계약을 하고 계약자 이름에 임차인 이름에다가 딸내미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마이 통장에서 보증금 1억을 냈습니다. 그럼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간이 만료됐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어마이를 계약 당사자로 봐서 어마이한테 1억을 돌려줄 것이냐 아니면 딸내미를 계약자로 봐가지고 딸내미한테 보증금 1억을 반환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게 돼요. 그게 바로 을이 갑의 이름으로 계약했다라는 갑을 대신해서 계약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바로 그래서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갑과 을 양쪽의 의사를 들어봐야 돼요. 전화를 해서 보증금 반환은 누구한테 할까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의사가 합치돼서 엄마 앞으로 반환해줘라. 그럼 딸 앞으로 반환해줘라. 이게 두 사람 의사가 합치가 되면 합치된 대로 하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합치가 안 되면 계약서에 명시된 딸 이름으로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합치된 대로 그냥 보증금 반환해주면 되고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프린트물과 관련을 해가지고 메일 정리 노트 4번과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4번.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뭐가 옳다? 3번입니다. 1번 볼게요.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것은 법률행위 해석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는데 여기 법률행위 해석은 계약 당사자를 뭐 하는 문제라고요? 확정하는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어마이를 계약 당사자로 볼 거냐, 딸내미를 계약 당사자로 볼 거냐. 그래서 계약 당사자를 뭐 하는 문제라고요? 확정하는 문제다. 법률행위 해석은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다라는 말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잠깐만 교재를 짚어드릴게요. 그 말이 어디 쓰여져 있나 한번 봅시다. 자, 58페이지를 보세요. 58페이지 거기 판례를 보세요. 제목이 계약 당사자를 뭐 한다고요? 확정한다는 말이 있어서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남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마이가 계약서를 쓰면서 딸내미의 이름을 써놓은 건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법률행위 해석에 의해서 결정난다. 그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2번. 계약의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에 작성자에게 유리하게 작성한다. 자, 약관은 누가 작성했죠? 약관 누가 만들었어요? 작성자가 만들었지. 다시 한번 약관 누가 만들었다고요? 작성자. 작성자가 만들었는데 그 약관의 의미가 불분명하면 작성자한테 불리하게 해석하고 고객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약관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면 누구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요? 고객 유리, 작성자 불리하게 만들어야 돼요. 약관은 작성자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의미가 불분명하다면 고객 유리, 작성자 불리하게 해석하라 라고 판례가 나와 있어요. 자, 세 번째, 당사자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의사표시는 여기 보세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있으면 자연적 해석으로 가는 거죠? 근데 당사자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으면 그 다음에 2차 해석으로 가고 기본적 해석으로서 표시상, 문헌상, 외형적, 객관적 효과 의사를 해석해야 되죠.
그러면 당사자 의사를 알아야 내심 효과 의사인데 당사자 의사를 모르면 내심 효과 의사가 아닌 표시상, 문헌상, 외형적,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봅니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의사 표시는 슬롯이 자릅니다. 내심의 효과 의사가 아닌 동그라미 표시행위로부터 표시가 어디 있어요? 계약서에 있지. 다시 한번 어디에 표시되어 있다고요? 계약서. 그래서 표시행위로부터 추산되는 효과 의사의 기초하에 해석하는 원칙이다. 맞다 말해서 뭐니? 네 번째, 사회 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 사회 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을 뭐라 그래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는 건 강행 규정이라 그랬고 사회 질서와 관계 없는 건 임의 규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사회 질서와 관계 없는 걸 뭐라 한다고요? 임의 규정이라 그래. 임의 규정. 사회 질서 관계 없는 규정과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한 때 박스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한 때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 여기 보세요. 사실인 관습이 있습니다. 사실인 관습이 있는데 사실인 관습은 언제 하는 거예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근데 시험 문제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다고 줬죠? 당사자의 의사가 뭐하다고요? 분명하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자연적 해석으로 가야 될 거 아닌가?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자연적 해석.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니까 자연적 해석을 하는데 어디 사실인 관습이 다리를 들입니까? 안 되지. 사실인 관습은 의사를 모를 때예요. 의사를 모를 때. 그러니까 응용이 안 되면 자꾸 엉뚱한 걸 고른다고요. 그래서 다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걸 써먹지 못하는 이게 문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의사표시의 해석은 서면에 구해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구애받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된 의미를 논리치가 경험치기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건 허용되는 게 아니라 객관식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해서 잠깐만 봅시다. 어디를 보냐면 53페이지를 볼게요. 자, 53페이지 하단부에 양가로 1번입니다. 양가로 1번. 법률행위의 해석은 박스. 양가로 1번.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한다. 무슨 의미라고요? 객관적 의미. 사용된 문헌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박스 문헌의 내용과 여기서 문헌은 계약서를 말하는 겁니다. 문헌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한다.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데 시험 문제가 객관적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4번에 5번이 나왔으니까 객관적 의미를 객관적 기준으로 해석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단 말이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비진의 의사표시로 가볼 것입니다. 교재 63페이지입니다. 뭐 아직 뭐 죽을 정도는 아니죠? 죽을 정도는 아직 아니야. 예, 그래서 자 63페이지에 보니까 거기 비정상적 의사표시로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뭘 볼 거냐면 지금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다는 겁니다. 의사와 표시, 원래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야 되죠? 네. 일치를 해야 정상인데 이게 일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았어요. 근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알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알고 있어요? 표의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지막히 표의자라고 얘기해 줬어요. 내가 소모즈기를 가져가지고 들렸어요 지금.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다는 사실을 표의자가 뭐 한다고요? 알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게 107조 비진입니다. 비진이 의사표시. 그 다음에 108조 통정 허위표시입니다.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하는 행위는 이것은 착오라 그래요. 착오. 요거는 109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를 가게 되는데 비진이 여기입니다. 비진이.
자, 일단 이거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민법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예요.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냐? 원칙이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무슨 뜻이에요? 유효다.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발생한다 뭐라고 한다고요? 유효. 예외가 있는데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러면 무효다. 그래서 이걸 상할수 무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조문을 먼저 볼게요.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꼭대기 비진의 의사표시 107조입니다.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동그라미 알고 칠판 잠깐만 보세요. 여기 뭐 있다고요?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슬러시 자릅니다. 효력이 있다가 뭐라고요? 유효라니까. 다시 한번 효력이 있다가 뭐라고요? 유효. 그러나 상대방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동그라미 이를 알 수 있다. 수 동그라미. 그럼 상할수가 나왔나요? 네. 상할수 박스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2항 전항의 의사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밑줄 대항하지 못한다. 좋습니다. 자, 거기까지 봅시다. 자, 그러면 자, 갑과 을이 지금 갑이 증여할 의사가 없어요.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증여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의사 표시에 따라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소유권 등기를 했는데 지금 갑에 대해서 을은 상대방의 위치에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갑에 대해서 을은 뭐 있다고요? 상대방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상대방이 선이면서 무과실이라는 겁니다. 선이 무과실이 뭐가 된다고요? 유효. 다시 한번 선이 무과실이 뭐가 된다고요? 유효입니다. 자, 그러면 1980년에 그 부산에 그 양정모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국제그룹 회장입니다. 그 사람이 고무신 공장, 그 다음에 무슨 뭐 운동화 공장 이런 거를 했어요. 그래서 1980년은 이제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군부에 의해서 정권을 갖다가 창출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는데 그때 정의사회 구현 뭐 이러면서 뭐 깡패 잡아놓고 뭐 많이 이런 사회 일소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상공회의소에서 신군부한테 좀 뭐 돈 좀 주자 이래서 뭐 대전이나 뭐 이런 뭐 대전 뭐 울산 뭐 다 이런 돈 걷어서 줬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이 양정모 국제그룹 회장이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양정모 씨가 그 기업인들 모아놓고 우리가 일 열심히 하고 사람들 많이 고용하면 국가에 다 충성하고 도움이 되는 거지 뭘 따로 돈 걷어서 주고 그러냐. 그냥 우리는 우리 일만 열심히 하자. 이랬는데 그래서 걷어주지 말자. 이 말이 이제 부산을 관할하고 있는 보안사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압송 명령이 내려져서 그래서 이 양정모 씨가 저쪽 서울에 있는 서빙고 분실로 압송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문을 당했습니다. 어디 한번 너 기업하면서 잘못이 없나 한번 털어보자. 이러면서 털어보니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죽어나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양정모 씨를 싹 뺏기고 군복 입혀갖고 칠성판에 올렸습니다. 칠성판이 뭘까요? 정기 고문하는 틀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런 생각했어. 내가 이러다가 여기서 죽어나갈 수도 있겠구나. 죽어나갈 바에는 국제그룹이 뭔 소용이 있으리 차라리 국가에다가 증여하고 여기서 살아나가는 것이 최선이겠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다 재판 기록에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다 있어요. 판례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국가에 증여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을 하고 국가에 증여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양정모라는 사람이 증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증여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여기서 살아나가야 돼서 여기서라고 하는 것은 서빙고 분실입니다. 여기서 살아나가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판단했으니까 증여한다는 사실을 양정모 회장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시. 자, 주기는 싫었지만 내가 국가에 증여한다라는 사실을 양정모 회장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국가에 증여하겠다. 주기는 싫지만 국가에 증여한다는 사실은 머릿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국가에 증여하겠다. 왜 증여하겠다고요? 살아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는 싫지만 증여할 의사는 없지만 증여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죠? 주고 싶지 않은데 주겠다라고 의사표시했으니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다는 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진이가 그러는데 지금 이 양정모 회장의 판례가 머릿속에 있는 사람한테는 간단한 문제지만 이 판례가 없으면 107조는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면서 무지하게 어려워집니다. 이론으로는 이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양정모 회장에 대한 판례가 머릿속에 딱 들어있는 사람한테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판례가 없이 이론만 가지고 배워가지고는 절대 문제가 안 풀려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게 법철학이 들어있어서 다른 판례보다, 다른 내용보다 비진리에 관한 내용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양정모 회장 판례가 꼭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양정모 회장이 증여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양복을 싹 입혀갖고, 롯데호텔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계약서 쓰고, 그때는 이제, 기획재정부에 있는 담당 과장이 나와서 국가에 증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그룹을 국가에다 증여한다라는 걸 갖다가 계약서를 썼습니다. 담당 과장은 그거 가서 국제그룹 인수받으라라고 하니까 영문도 모르고 일단 국가에 증여받는 서류 만들어 가지고 가서 작성했습니다. 그럼 왜 증여하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담당 기획재정부에 있는 공무원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저쪽 부산에서 서울로 압송됐다는 사실도 모르고 고문당했다는 사실도 몰라요. 모르는데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은 서운이 무과실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국가에 증여한 건 뭐가 됐다고요? 유효가 돼버렸어요. 나중에 돌려받기 위해서 전두환 7년 노토해오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려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YS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거 이제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전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내가. 나 오늘 저 108조까지 다 해야 돼. 심하면 9조까지 나가뿐다. 오늘 집에 못 가. 그러니까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마.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의 무과실이면 유효니까 국가는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을이 지금 상대방이 만약에 악이라고 해봅시다. 악이 또는 과실이 있다. 악이었거나 과실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악의 뜻은 뭐예요? 알았습니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알았거나. 과실은 뭐예요? 아니야. 알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과실이 뭐라고요?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을은 누구예요? 상대방이에요. 다시 한번 을이 누구라고요? 상대방. 자, 그러면 다 합칩니다. 자, 합쳐요. 그러면 상알수가 돼요. 자, 상알수가 되면 뭐가 된다고 여기? 무효. 상알수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 그럼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태가 된다면 그렇다면은 이것은 무효니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케이스를 제가 바꾸겠습니다. 제가 저기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 바다가 잘 보이는 5, 6도가 잘 보이는 아주 망망대해처럼 잘 보고 있는 별장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 갖고 있다고? 해운대 달맞이 고개. 진짜라고 믿지 마. 그냥 그렇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맞이 고개에 아주 전망 좋은 자리에 별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파티를 했어. 파티.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하는 소리가 어떤 친구가 그랬고, 아, 이런 데서 내가 살았으면 월이 없겠네. 이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랬습니다. 그리 좋으면 이건 니 해라 그랬습니다. 자, 니 해라. 경상도 말로 니 해라. 이거 뭐 한 거야 내가 지금? 저 친구가 잘 알아듣네. 그래. 내가 방금 전에 증여했어. 니 해라 라고 했으니까 뭐라고요? 증여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리 좋으면 이거 니 해라. 내가 니 죽구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 내가 니 해라 라는 것은 농담으로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뭘 알아들었다고요? 농담. 날 위로하고자 해갖고 이 친구가 얘기한 거구나. 농담이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다. 알았으니까 내가 니 해라 라고 한 거 뭐가 된 거예요? 무효야. 이제 뜻 알아들었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한 말을 알아들었으면 그것은 내가 증여하겠다라고 한 것은 증여가 뭐가 돼버렸다? 무효다. 그리 좋으면 이거 니 해라. 내가 죽구만 내가. 그랬더니 그 친구는 아주 농담으로 그냥 위로하니라고 했구나라는 걸 알아들었으니까 내가 증여하겠다는 것은 무효. 없었던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죠 이제? 예.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뭐가 된다고요? 무효다.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뭐가 된다? 무효다. 그런데 지금 을이 무효의 등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이 등기가 뭐가 됐다고요? 무효. 근데 등기부는 무효다, 유효가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등기를 을이 갖고 있으니까 이걸 기화로 해서 매매를 해갖고 병한테 팔았습니다. 제3자 병에게 팔았습니다. 팔고 등기를 이렇게 3자에게 넘겼습니다. 그랬을 때 선의의 제3자가 사갔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효의 등기를 매매를 통해서 선의의 3자가 사가게 되면 이 선의의 3자는 그대로 보호가 돼버립니다. 뭐가 된다고요? 보호가 돼서 3자는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자, 그러면 증여하겠다라고 표시한 표의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제 많이 좋아졌어. 없다 한 번 나오면 끝까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저 표의자 갑은 병의 등기 말소시킬 수 있다 없다? 고민하지 말고 없다 나오면 끝까지 다 없다요. 등기 말소시킬 수 없다. 한 번 없다 나오면 끝까지 없다요. 없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표의자는 선의의 제3자, 그러니까 여기가 악이라 하더라도 무효라 하더라도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선의의 3자가 사가면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효의 등기가 3자 더 넘어가면 3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3자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아주 조심하셔야 돼.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 취득해요. 왜? 무과실 요건을 적용 안 하기 때문에. 무과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내용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물과 관련을 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비진이에 관한 규정은 말이죠. 비진이에 관한 규정은 단독행위에도 적용을 해요. 무슨 행위? 어디라고요? 단독행위. 아까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두 개가 있죠. 그럼 둘 다 적용합니다. 상대방이 있든 상대방이 있든 없든 다 비진이가 적용되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공주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합니다. 어디는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신공주. 헌공주 말고 신공주입니다. 자, 신공주의 신이 뭐냐면 신분행위입니다.
자, 신분행위에 적용, 신분행위 이걸 갖다 가족법상 행위라 그래요. 가족법상 행위에다가는 비진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행위. 공법행위, 이 소송행위 포함해서 공법행위나 소송행위에 비진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인수 청약, 주식인수 청약에도 적용하죠. 이걸 단체법상 행위라 그래요. 단체법상 행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공주 적용 없다.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지금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그래. 다시 한번 누가 사직서를 제출한다고요?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인의 공법행위라 그래요. 사인의 공법행위인데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저 군대라든가 검찰 같은 데인데 군대 육사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육사 40기가 대장 달았다. 45기쯤으로 할까요? 45기가 대장을 달았다. 그런데 유고참모총장이 됐다. 그러면 그 45기 이 위에 동기 그러면 44, 43 있는 동기들은 43, 42 이쪽에 있는 선배들은 다 옷을 쑥 다 벗어요. 군대 문화가 그래. 자기 기수보다 아래 기수가 먼저 올라오게 되면 위에 기수는 다 옷을 벗습니다. 검찰청도 똑같아요. 대체적으로 아래 기수가 뭐 검찰총장이 되면 위에 기수는 다 옷 벗는 게 관례예요.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그냥 이렇게 사표를 내. 그럼 나는 사표를 내기 싫었는데 그 조직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거 비진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법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민법이죠? 민법은 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인의 공법행위는 비진리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사표 내는 행위는 무조건 뭐가 된다고요? 유효해요. 비진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사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공무원의 사표 내는 행위는 공법행위가 적용되지 않으니 그대로 유효가 되는 거고 뭐가 된다고요? 유효.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인데 어떤 회사에서 그 노동쟁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임금을 갖다 인상하고 그다음에 어떤 복지 제도를 조금 향상시키기 위해서 근로자 전체가 다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직원들이 그 회사를 그만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대표도 알아요. 이런 상태에서 사표가 제출된 그것은 비진리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공법행위가 아니고 그것은 회사에서 비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가 돼요. 왜? 회사 대표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알았다. 회사 대표가 알았기 때문에 사표를 내는 행위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보신 상태에서 자, 프린트물과 관련해 가지고 메일 정리 노트 5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5번. 비진리 사표 시행하는 사람은 올바르지 않은 거, 틀린 거. 자, 뭐가 틀렸다? 1번 틀렸어요. 디귿번.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다. 자, 여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 진이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부터 바라는 바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합니다. 진이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바를 뜻하는 게 아니라 표의자의 생각이 진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진이의 뜻이 뭐라고요? 표의자의 뭐라고요? 생각이 진이지 표의자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거 잠깐만 그거 판례 내용 그거 잠깐만 보겠습니다.
거기 들었네. 63페이지 판례 1번에 있습니다. 63페이지 판례 1번 보세요. 비진의에서 진의입니다. 밑줄 친구만 볼게요.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뭐라고요?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서는 아주 반대로 낸단 말이죠.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를 뜻한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귿번 틀렸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비읍번. 비진의 표시는 공법행위도 적용되므로 여기 보세요. 비진의는 공법행위에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적용 안 해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사직하려는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은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다.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8조 통정허위 표시로 갑니다. 67페이지입니다. 자, 지금 A라고 하는 채권자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의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잘 못 갚았어요. 그래서 신용정보회사에다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해 봤더니 이 채무자 앞으로 부동산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채권자가 하는 소리가 이런 괘씸한 부동산이 있으면 이걸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아야지 왜 성의 표시를 안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강제 집행이라는 것은 이것은 강제 경매를 집어넣기 위한 절차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채무자 갑이 화들짝 놀라서 자기 지인 을과 짜고 또는 합의하에 또는 양해하에 또는 공모해서 재산을 빼돌리기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빼돌리기로 해서 가짜 계약을 쓰는데 이 가짜 계약을 가장 매매 계약이라고 해요. 가장 매매 계약 또는 허위의 근저당 같은 거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자체가 허위, 거짓된 계약이니까 거짓된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페이퍼상의 가짜 계약이니까 계약 자체가 가짜니까 등기도 원인이 무효니까 등기도 뭐가 된다? 무효다.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민법 108조 통정허위 표시는 법률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무효는 상대적 무효입니다. 다시 한번 통정허위 표시는 무슨 무효라고요? 상대적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다. 자, 상대적 무효니까 요 갑과 을 사이에서는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그럼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행 전이면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행 전이면 이행 안 해도 된다. 만약에 이미 이행을 했다. 이행 이미 해버렸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지금 108조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아니고 상대적 무효라고 그랬죠? 그럼 당사자가 하나만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746조를 달고 와요, 안 달고 와요? 안 달고 와요. 이건 절대적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746조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등기 넘겨준 거 이거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이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103조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로서 이 가짜 계약이니까 가짜 계약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거 추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추인. 이거 지금 무효죠?
무효인데 이것은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상대적 무효이니까 추인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습니다. 무효행위 추인 이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하다가 발생한 문제인데 자 일단 등기가 을 앞에 와 있으니까 을이 이걸 지 거라고 자기 앞으로 돼 있는 거를 하고 믿고 물론 자기 앞으로 돼 있긴 하지만 자기는 잠시 맡아놓은 건데 이거를 팔아버렸어요. 등기가 자기 앞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제3자 병한테 팔았습니다. 팔고 선의한테 넘겨줘 버렸네. 그래서 등기를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선의의 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선의의 3자는 선의는 이건 추정이 됩니다. 자, 추정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입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시 합니다. 추정된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뭐라 하지 않는다고요? 입증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져요. 선의는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선의는 무과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과실 요건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선의이기만 하면 그대로 보호된다 보호되지 않나? 보호된다. 보호가 돼버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친구야 좀 맡아줘 라고 부탁해도 이 표의자는 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 주장 안 된다. 무효 주장이 안 되면은 표의자는 병의 등기 말소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없다면 끝까지 없기 때문에 등기 말소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보호되지 않는다? 보호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통정 허위 표시, 이 통정 허위 표시도 신공주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분행위, 공법행위, 주식요청이 신공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한 규정이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6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67페이지에 거기 2번에 여기 통정 허위 표시 108조입니다. 상대방과 통정 짜고서 한 허위의 표시는 뭐로 한다고요? 무효로 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뭐라고요? 없다. 그럼 대항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9페이지로 가봅니다. 69페이지에 꼭대기 니은번 현금병 거의 채권자 취소권의 여부 거기다가 현금에 찍어 별표 쳐놓으세요. 자, 지금 이 모든 것이 채무자가 빚을 못 갚아서 발생을 했는데 이걸 빼돌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채권자는 이 계약, 이 가짜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데 어디다 하냐면 법원에다 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 한다고요? 법원에다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69페이지 가운데에 제2항에 제3자에 대한 효력이란 말이 나왔어요.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도 다시 권리를 취득한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당연히 보호가 된다. 자, 여기입니다. 만약에 이 정으로부터 누군가가 이 병으로부터 선의의 병으로부터 누군가가 사갔는데 정이라고 해봅시다. 정이 선이냐 악이냐를 불문하고 일단 선의의 병으로부터 사간 자는 무조건 둘 다 보호가 된다. 선의의 병으로부터 사간 정은 선이든 악이든 다 보호가 된다. 엄폐물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의의 3자부터 사간 병은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된다. 엄폐물의 법칙이 적용된다. 자, 이 정도 본 상태에서 오늘 마지막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보충 자료 3번을 보면서 끝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3번. 갑은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 요거죠. 강제 집행, 요겁니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을과 통정해서, 통정이라고 하는 말은 짜고서라는 거죠. 통정하고, 여기서 이 통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짜고서 합의하에 양해에 공모하에 이루어진 건 전부 다 통정이라 그래요. 통정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가장매매계약, 이거죠. 가장매매계약. 가장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을은 병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여기 봅니다. 을이 병한테 판 게 아니라 근저당, 저당권, 근저당권 이런 거 설정이 돼요. 다시 한번. 여기는 지금 매매로 팔았다고 했죠? 근데 이번엔 팔지 않고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근저당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겁니다. 매매를 하든 근저당, 저당권을 설정하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매매 가장면 소유권 이전도 해주고 그 후 병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뭐가 옳지 않을까요? 5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1번부터 가봅니다. 갑, 을 간의 매매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다. 여기 봅니다. 갑과 을 사이에 당사자 간에는 이 매매계약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무효. 언제나 무효입니다. 갑뿐만 아니라 을도 매매계약에 무를 주장하시다. 여기 당사자라고 하는 말은 갑, 을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당사자. 다시 한번 갑과 을을 뭐라 본다고요? 당사자. 그럼 을도 당사자니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여기 봅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추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요 가짜 매매 계약이 이게 5월 1일 날 가짜 계약이 있었는데 이 추인을 한 것은 6월 20일경에 추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인하게 되면 이게 바로 지금 가짜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죠? 가장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이 가장 매매 계약이 현재 효력이 뭐예요? 무효. 그럼 뭐 한 거예요? 무효 행위를 추인한 거죠? 무효 행위 추인이에요. 이것을 민법 139조가 적용되는 건데 139조에서 무효 행위의 추인이라고 불러요. 무효와 취소 파트에 가야 나오니까 3주차쯤 가야 나와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어느 한쪽 파트를 알아서 풀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두 바퀴 정도 돌으면서 하면 좀 나아집니다. 자,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추인을 언제 했다고요? 6월 20일. 가짜 계약은 5월 1일. 그러면 추인하게 되면 6월 20일 추인한 날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니까 이때부터 유효가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라고 돼서 139조가 그럼 이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6월 20일자로 유효. 그런데 6월 20일 날 계약한 것이 추인했다 그래가지고 여기 5월 1일까지 소급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급표는 원칙적으로 없어요. 그러면 다시 갑니다. 거기 3번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설로 잘라서 그 추인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맞네요. 추인한다 하더라도 소급표는 없어요. 4번 갑이 이 병의 악의를 이유로 병에게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갑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 잠깐만, 악이다. 병이 악이라고 하는 말은 무효라는 소리인가요? 다시 한번. 지금 악이라면 소유권 취득 못 하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 하는 소리예요? 무효다. 무효면 취소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지금 악의를 갖다가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장하는 갑이 주장했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거라면 그럼 갑이 병의 악의를 주장했으니까 주장자가 입증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거에서 갑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 5번 갑, 을 간의 통정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병의 과실이 있다면 박스에 병의 과실이 있다면 갑은 병에게 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자, 병이 과실이 있다.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 뭐라고 써놨어요? 한다라고 돼 있어요.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무과실 요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한테 무과실 요건을 적용 안 한다. 무과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병한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가 된다.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가 되기 때문에 과실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자, 다시 갑니다. 69페이지 다시 한번 가볼게요.
69페이지 그 중간에 2번에 제3자에 대한 효력, 제3자에 대한 효력에서 니은번입니다. 니은번. 무과실은 뭐라고 써놨어요? 분료. 분료니까 요구되지 않는다. 민법 108조 2항에 규정된 통정어휘 표시에 있어서 제3자는 선의가 문제이지 이에 관한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니까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뭐 이기면 하면 된다? 선이 이기면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과실이 있다면 저당권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말소 청구할 수 없다예요. 없다. 왜? 여기 봐요. 여기 등기 말소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저당권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다. 이거 있다로 보입니까? 없다로 돼 있죠? 예. 근데 없다는데 마지막 5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있다. 틀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여기가.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